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은행텔러 중권을 볼 텐데요. 사실 은행텔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중권이죠, 중권. 왜냐하면 중권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고 1과목과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개, 그래서 수신에서만 22문제가 나오죠. 여신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고,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은행 텔러는 수신이죠, 수신. 수신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신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신은 보통 많이 안 하죠. 가면 이제 처음에는 은행 텔러라는 직종 자체가 수신, 그리고 뒤에 보면 출납, 뭐 이 정도를 교환, 뭐 이 정도 하고, 뭐 외국화는 별로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신용카드 좀 많이 하고, 보험 이런 거 거의 못 하고. 그래서 요 수신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5페이지로 가면 자, 일단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 은행은 인가업이에요. 전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은행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고객 돈 다 받아놓고서 나중에 줄게 해놓고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것들, 남의 돈을 받는 것들은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죠. 자, 예금을 받아요. 예금. 그리고 다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 대출해준 사람에게도 이자를 받고 이자를 주죠. 그래서 요 대출과 예금의 차이,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뭐 NIM 이렇게 부르죠. 순이자 마진이다. 그래서 요게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요 대출 금리가 더 예금 금리보다 클 텐데,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요 스프레드가 더 크면 클수록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벌죠. 대출 금리는 많이 받고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은행은 주로 요 예대 마진이 본 수입의 7,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이 돈을 많이 벌까요? 금리가 하락할 때 돈을 많이 벌까요? 정답은 금리 상승할 때 더 돈을 많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러냐? 상승할 때 대출 금리는 빨리 올려서 이자를 받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러면 일종의 이 고객이 예금을 한 고객한테는 이 사람은 은행 입장에선 채무자죠. 은행 입장에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채권자죠. 은행이 채무자가 되고 이 고객은 채권자가 되죠. 고객은 채권자, 이쪽에선 채무자.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요 대출 관계에서는 은행이 채권자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고객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받을 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예금은 아무렇게나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뭐라고 막 하면은 막 와서 막 뭐 소위 진상 부리고 하면 돌려주면 되죠.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은 함부로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대출이 나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그래 대출 돌려줘. 다 써버린 거죠. 그걸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출은 철저하게 나가야 되고, 예금은 받을 때 제한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걸 설명한 게 바로 5페이지에 나오는 통칙이에요, 통칙. 자, 그래서 은행은 받은 예금을 은행은 대표적으로 어떤 데 운영을 할까요? 다 대출을 해주는 데 운영하기도 하지만 투자도 합니다.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그런 부동산 투자 등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놔두는 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서 그걸 고객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위험이 있죠. 고객에게 줄 이자보다 더 높은 그런 수익을 내야 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대출에서 만약에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자, 고정금리로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2%에 대출해 줬어요.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금 금리는 5%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대출했는데 이걸 2%로 계속 받게 되면 2%를 받아서 고객에게 5%를 줘야겠죠? 그럼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항상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전형적인 금리 리스크 노출 사업입니다. 노출 산업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이런 금리 리스크 노출을 없애기 위해서 대출을 항상 변동금리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높게 받고 떨어지면 낮게 받고, 낮게 받은 거 예금 이자 주면 되고, 높게 받은 거 높게 받아서 이자 주고,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수신 업무는 여신 업무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다. 그러니까 여신 업무는 엄청 복잡하다. 이런 거죠. 자, 예금의 법적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금전 소비 임치 계약 여기다 하나 써놓죠. 자,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뭐냐? 이건 1권에서 배우죠. 자, 일단 금전으로 돈을 받죠. 뭐 은행 예금해 주세요 하면서 누군가 쌀로 내지 않잖아요. 고사리 뭐 2단. 자, 얼마예요? 그래서 넣진 않죠. 금전으로 반드시 소비 임치 계약이 뭐냐? 돈으로 돌려줘야 돼요. 돈으로. 고객이 임치 계약이라는 게, 자, 쌀로 내면 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콩으로 내면 콩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건 돈을 냈으니까 돈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농협이 저희 돈이 없어 그런데 농약으로 좀 가져가시죠. 뭐 쌀로 가져가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 써 있죠. 고객은 은행에게 금전을 맡기고 그 맡긴 고객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소비하고 다시 돈으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파산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파산하면 그 은행에 있는 뭐 창구 컴퓨터라도 뜯어가야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소비 임치 계약이다라는 거. 자, 예금의 종류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다음에 뭐 적금, 정기금 있는데 그 뒤에도 나오죠. 자, 그다음에 예금 약관 중요하다. 자, 예금 약관은 기본적으로 이 약관에 대해서 표준 약관을 누가 정해준다고 그랬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표준거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을 주면 은행은 그 약관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금융위원회에 보내고, 자, 금융위원회 애들은 노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또 금감원에 보내서 이거 맞니? 이거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변경을 해주거나 수정을 해주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건 미리 정해놓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작성하죠? 은행이 작성해요.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네들 멋대로 막 자기네들 유리하게 막 하면 안 되겠죠. 막 정기예금 하면 고객한테는 하루만 먼저 해지해도 10% 깎아서 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관에 넣게 되면 고객이 큰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그 약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예금, 그러니까 수신 거래를 할 때 기본 약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범주죠. 이게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거래 유형별 약관이 있는데 거래 유형별, 그래서 자, 거래 유형별 약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예금 상품별 약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예금 상품별 약관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개별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 자, 어떤 것부터 더 먼저 적용한다고 그랬죠? 요 개별 약정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게 없으면 여기, 그게 없으면 여기, 그게 없으면 여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 중에서 정기예금 있다고 쳐보죠. 예금 중에 정기예금 중에 특별하게도 그 회전정기예금 있다고 해보고, 자, 회전정기예금 중에서도 무슨 나라사랑, 독도 나라사랑, 회전정기예금 있다고 해보죠. 아니면 뭐 손흥민 사랑해요 회전정기예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마블 어벤져스 사랑해요 뭐 회전정기예금 뭐 이런 거 있죠. 신한은행도 요즘에 뭐 그 야구 있잖아요. 야구 프로야구 시리즈 뭐 우승하면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독도 사랑 회전예금, 뭐 프로야구로 할까요? 프로야구가 좀 편하니까. 프로야구 사랑야구, 프로야구 사랑 정기예금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전정기예금은 이제 3개월마다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3개월마다 이자가 변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선택한 야구팀이 있어요. 그 야구팀이 홈런을 뭐 10개 쳤어. 아니 뭐 승률이 뭐 70%가 넘어. 그럼 금리를 5%를 주는 거예요, 5%. 그런데 회전정기예금은 여기 회전이 되니까 3개월마다 4%만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3%로 약관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예금은 2%예요. 어떤 게 적용돼야 되죠? 당연히 이게 적용돼야 되죠, 이게. 그래서 개별 약정이 가장 먼저 우선되고요. 자, 그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제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요걸 따라가고. 자, 회전정기 예금이 받는데도 어떤 규정이 없어. 그럼 여기도 없다? 이 예금. 그것도 없다? 민법이에요, 민법. 그것도 없다? 판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약정을 우선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 자, 거래 유형별이 그거예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뭐 적금 이런 겁니다. 여기가 뭐 보통 예금, 그러니까 일반 통장이죠. 뭐 적금, 뭐 예금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다음에 예금 상품별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편의점이 있는데, 자, 편의점은 모든 상품은 자, 일주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신선식품이 있어요. 신선식품. 뭐 우유나 뭐 김밥이나 뭐 이런 거겠죠. 자, 신선식품은 3일 안에 반품이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 김밥은 하루 만에, 김밥은 1일 안에 반품이 가능하다. A씨가 있어요. A씨는 사장님하고 친해. 그랬더니 A씨는 영원히 환불이 가능하다. 영원히 환불 가능하다.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면 자, A씨는 사장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적용되죠? 당연히 이거죠. A씨는 먼저 사장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영원히 환불이 가능한 거죠. 사장님하고 약속한 게 없으면 김밥이면 여기, 신선식품이면 여기, 모든 상품이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죠. 이게 요 순서죠. 일종의. 그래서 항상 그 법률이든 뭐건 간에 약정이 일반보다 우선합니다. 특별히 일반보다 우선하는 이런 걸 이제 특별 법률 또는 특별 약정 우선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약관의 적용 순서가 있고, 자, 약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명시하고 교부하고 설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시, 객장에 놓는다거나, 통장에 적혀 있다거나, 인터넷 뱅킹 띄운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7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약관을 요청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6번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요청할 때에만 설명을 하여 준다.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냥 무조건 자, 앉으십시오. 약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와서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요 교부 설명입니다. 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금 계약을 할 때는 은행은
당해 약관의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관 내용에 이런 게 있다. 자, 1개월 이내 해지하면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고객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고객 직원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나한테 설명해 주시오.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아이 뭘 몰라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억짜리를 했습니다. 100억. 한 달 이자면 엄청나겠죠? 1개월 이자에 뭐 1%만 해도 한 1,000만 원 돈 됩니다. 1개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1%만 돼도.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한 25일 만에 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100억만 딱 준 거예요. 이 고객이 무슨 소리냐. 야, 25일 지났으니까 25일치 이자 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약관을 쫙 펼쳐 보인 거죠. 자, 보십시오. 약관에 한 달 이내 해지하면 돈 못 줍니다.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이 화가 난 거죠. 뭔 소리냐. 이거 돈 내놔라. 그러면 이때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집니다. 근데 이때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이 약관을 들은 적도 없고 네가 설명 안 해줬으니까 이 약관은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면 고객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관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거기 때문에 한 달치 이자를 고객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권에서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객은 무조건 약관이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승소할 확률이 높고 은행은 아니다. 그건 다 개별 약정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은행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중요해요. 7번. 자, 기본 약관 또는 예금별 약관을 바꾼 때에는 반드시 한 달 전 동그라미. 그래서 영업정과 홈페이지에 거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약관을 변경하는데 이게 고객에게 불리해. 이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거기 나와 있듯이 한 달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6가지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 달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돼요. 영업점에도 한 달 전에 쫙 붙여놓고 방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뜰 때마다 계속 띄우는 거예요. 이 창 지우기 뭐 이렇게 해서. 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2개이다 동그라미. 자, 고객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요. 우리 ATM기나 CD기 있죠? 거기다가도 방을 콱 붙여놔야 돼요. 자, 거래 통장에도 표기를 하고, 자, 인터넷 뱅킹 초기 화면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나옵니다. 거래 상대방. 자, 중요하죠? 첫 번째 자연인. 개인이죠, 개인. 자, 자연인의 반대는 이제 개인이겠죠, 개인. 법인이겠죠, 법인. 자, 자연인. 법률이 정한 자연인은 누구든지 예금 거래자가 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오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행위 무능력자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행위 무능력자는 원래 이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예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상관없어요. 특히 미성년자,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법률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해도 됩니다. 왜냐? 은행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를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요. 신분증만 보면 압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는 미성년자구나 아는데 요 2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피성년 후견인은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절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나오죠. 피한정 후견인 등 행위 무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리행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리행위가 필요하죠. 근데 예금계약 취소 시 원상 회복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예금 수납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관없어요. 행위 능력자들은 그냥 하면 되죠, 뭐. 그런데 이제 행위 무능력자가 문제인데 상관없다. 왜냐? 돈 돌려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법인은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는 공법인이 나오죠. 공법인. 이건 뭐 국가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은행하고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하고 거래하는데 뭐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가 한국은행까지 다 가서 하면 뭐 지방에 있는 데는 뭐 지방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한국은행 지점이 한 몇천 개 있어야 될 거예요. 전국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은행을 거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공법인은 누가 이렇게 거래해야 되느냐? 공법인은 경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보통 기관장이나 여기 장이 하게 됐어요. 여기에 기관의 대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바쁘잖아요. 맨날 은행 어떻게 가요? 매일 뭐 5만 원 찾으러 가고 뭐 10만 원 찾으러 가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출납 공무원이 거래합니다. 그래서 임명된 회계 담당으로 임명된 출납 공무원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쁘잖아요. 기관장, 기관 대표가. 그러니까 자, 거기 써있죠. 출납 공무원과 거래 시에는 개시, 명의 변경, 인감 변경 등의 신고서에 대해서 금전 출납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인을 직인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기관장, 기관 대표가. 근데 인감된 출납 증명 공무원이 왔을 때는 그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입증 서류를 갖고 오면 됩니다. 공무원도 횡령할 수 있잖아요. 이 돈 막 빼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특히 세무서 이런 데는 돈 들어오는 게 장난이 아니죠. 저 마포 세무서 이런 데만 해도 뭐 부가세 한번 들어오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연인은 자, 개인 사업자라는 게 있죠.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는 요게 이제 사업자 번호가 나와요. 사업자 번호가. 개인 사업자라도 이 사람들은 개인처럼 거래합니다. 개인처럼. 중요한 게 자, 개인처럼 거래해요. 자, 그런데 기타 공공단체가 있죠. 자, 거기 기타 자, 공공단체가 있다. 그러면 설립근거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한다. 자, 이건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똑같아요. 합법적인 대표자. 안 되면 이제 위임장 써와야 되죠. 자, 민사법인하고 상사법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민사법인은 돈 버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의 단체, 그 다음에 뭐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단체들이 있다. 자, 이런 단체들도 다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거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법인. 상사법인은 상법상에 나오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들. 그래서 환명회사, 뭐 합자회사,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종류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대표이사랑 거래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대표자가 맨날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땐 누가 하고 거래한다? 대리인. 그래서 이 상사법인이나 민사법인은 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증, 자,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이걸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대표이사가 써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로 거래한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거를 징구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자, 1번에 보면 이제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법인이 있으면 법인은 그냥 대표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관장이 대표자잖아요. 근데 자, 법인격이 없어요. 자, 법인격이 없는데 첫 번째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러니까 이 민사법인 중에서 권리 능력이 없거나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런 임의단체가 있어요. 무슨 뭐 축구 동아리 또 동호회 뭐 동창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대표자나 자, 개인 명의로 거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 뭐 주식회사 A가 있다. 그럼 사실은 원래 주식회사 A라고 통장이 만들어져요. A라고. 그리고 거래는 대표이사가 하죠. 그런데 요거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 동창회 A 이렇게 하잖아요. 동창회 A 뭐 이런 게 있다. 조합에 무슨 A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A로 이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동창회 A에 뭐 이렇게 대표자가 김개굴이다. 그럼 김개굴 씨 통장으로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회사 A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동창회 A라고 해도 동창회 A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명법상. 그래서 그냥 김개굴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총무가 있다. 뭐 김떼굴이 있다. 그럼 김떼굴 얘로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김떼굴로 만들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뭐 동창회 회비나 뭐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차명예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동창회가 있는데 동창회 1년에 회비가 500억이에요. 뭐 그런 데 있습니다. 동창회가. 뭐 연세대,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은 회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500억에서 1년에 이자가 뭐 2%가 나왔다. 그럼 10억이죠? 그럼 이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아요, 이게. 근데 재수없게도 이 사람은 금융소득이 3천만 원밖에 없어. 자기 건 3천인데, 뭐 1,500만 원이라고 해보죠.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데, 얘는 이게 10억인 거야. 내 돈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아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알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한다는 거는 통장이 이렇게 법인격 없는 단체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조합이 있죠, 조합. 조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꽃을 사랑하는 조합.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꽃을 사요. 그리고 나눠갔습니다. 싸게 사서 나눠갔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은 조합,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2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신선한 야채를 사. 나눠가죠. 이게 목적이에요. 뭐 팔면 남는 거 나눠갖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이것도. 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인 명의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조합은 대표 기관이 따로 없다. 그래서 업무 집행사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출된 업무 집행사원 개인 명의로 거래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처분, 분할, 담보 제공 등을 발생하는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 명의로 거래해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개인 명의 또는 여기 뭐 총무나 뭐 조합장이나 뭐 이런 좀 실무자가 있겠죠? 그 사람 명의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개인은 자기 명의로 하죠. 자기 명의. 자기 명의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김떼굴, 김개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법인은 자기 명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장은 그 회사 명의로 하는 겁니다. 회사 명의. 그리고 거래만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래 통장도 개인, 그리고 거래자도 개인 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인격 없는 단체는 이렇게 주식회사 땡땡땡 이렇게 안 만들어줘요. 이런 경우겠죠. 만약에 자,
이 독수리 축구회가 있다고 해보죠. 독수리 축구회. 독수리 축구회인데, 여기 이제 회장이 있어요, 회장. 회장이 가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통장을 독수리 축구회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은행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 법인격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뭐 김떼굴이라고 해보죠. 그럼 김떼굴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기다 이제 회비를 넣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 축구회 회원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만약에 1000만 명이다. 뭐 100만 명이 10만 명이라고 해보죠. 그럼 10만 명이 이제 입금을 하는데, 아니 이게 김떼굴이 회장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김떼굴이 회장인지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이렇게 촌스러운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금을 하려고 보니까 회비를 입금하려고 보니까 회비가 한 500만 원인 거야. 뭐 그런 데도 있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도 좀 독수리 축구회라고 하면 좀 멋지잖아요. 그리고 독수리 축구회네 하고 입금을 하는데 김떼굴이 누구야 이거. 입금하기가 좀 꺼려지고 회비가 잘 안 거치니까 은행 가서 좀 부탁하는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왜냐? 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회사는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 비슷한 걸 내요. 또는 아니면 납세 번호증을 받으면 됩니다. 납세 번호증이나 고유 번호증. 왜냐면 이 독수리 축구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축구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개인 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번호증이나 고유 번호증을 받아서 짱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비거주자라는 게 있어요. 비거주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개인이나 법인은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요. 4가지. 자, 국민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또 2개가 있어요. 소득세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세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총 8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류가. 뭐냐면 세법상에는 국민인 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 비거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4개가 나오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서 4개가 나오죠.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환거래법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세법상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구분하냐 이거예요. 왜 구분하냐? 그리고 핵심은 뭐냐? 비거주자가 핵심입니다. 그럼 비거주라고 하는 건 2개죠. 국민인 비거주자와 외국인 비거주자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외동포라는 말이 있어요.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가 합친 말이에요. 이렇게 합친 말입니다. 그럼 재외국민은 뭐냐?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장기 체류자입니다. 또는 거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영주권. 자, 외국 국적 동포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승준 씨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시민권자를 취득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라로 귀화한 거죠.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합쳐서 재외동포라고 그래요. 재외국민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자, 외국 국적 동포다 그러면은 시민권자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왜 그러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국인 비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별로 따질 게 없어요. 그럼 왜 이 나라 사람들을 따지냐? 왜 그러냐면 이게 소득세법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법상.
자,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자,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래요. 자, 종합소득 합산과세랍니다. 우리나라는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소득이 끝나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만 있다. 1천만 원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154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3억이 있어요. 3억. 자, 3억이 있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세금을 낸다.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4, 5, 20, 4, 6, 있습니까? 614만 원 정도? 4, 4, 16, 616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요 2천만 원까지는 15.4%를 내고요. 이거 똑같이. 한번 10억이 있다고 해보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여기 소득에서 2천만 원은 무려 46.4%를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반절대입니다, 반절.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모르네요?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누구일 때? 거주자일 때. 자, 거주자일 때 이렇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넘는 내가 이자 소득이 있다. 또 아니면 뭐 금융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세율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붕 떠요.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자, 비거주자가 되면 협정에 의한 세율, 즉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11%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여기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이라도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살지 않는 비거주자다. 라고 하면 11%로 세금이 끝납니다. 그럼 아까 여기 1천만 원에다가 여기 3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 또 낸단 말이에요. 1,300만 원 또 세금 냅니다, 여기서. 여기서 얼마 내죠? 440만 원만 내죠? 그러니까 이 차익이 얼마예요? 900만 원 또 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이자가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되죠? 1억 3천이고 4,400만 원이니까 차이가 9천만 원 차이 나죠? 그럼 이 정도면 해외에서 그냥 사는 게 낫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돈이 있다면 굳이 우리나라에 살지 말고 미국 가서 살면 9천만 원이 세금으로 덜 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되잖아요. 700만 원씩 써도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이 세금 내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거주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함부로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탈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거주자예요. 이 사람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면 이 비거주자인 사람들, 나 세금 적게 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판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건 뭐 내가 1년에 이자를 받으면 좋죠.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인데 1년에 막 한 100만 원만 이자 받아도 좋은데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한 10몇, 한 몇 프로 되나요? 뭐, 2천만 원 넘는 사람이 뭐 한 5%인가 6%밖에 안 돼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있거나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넘어가는 양반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는 비거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비거주자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이걸 갖다 판정해야 되겠죠?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을 하는 걸 우리가 거기 나오는데 비거주자 판정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1페이지에 보면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라고 돼 있죠. 자,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 여기 이제 과거에는 비거주자 판정표였는데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자,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제한세율이 이거죠, 제한세율. 자, 협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한세율을 신청한 겁니다. 왜? 비거주자 판정받기 위해서. 왜? 세금 적게 내려고. 왜? 돈 많으니까. 왜? 나는 2천만 원이 초과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은 이 규정이 중요해요. 돈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마 이 뒤에 보면, 페이지로 보면은 그 뒤에 그 외국환 거래법이 있어요. 외국환 업무에다 보면 이 거주자 판정하는 게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그런 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쭉 넘어가 보시면은 그 외국환 거래법 해서 그 페이지로 239페이지에 가보면 거주성 구분이 나오죠. 이건 저는 원래 외국환 거래법 전문인데 자, 요 239페이지에 가면은 외국환 거래법을 다른 분이 가르치시죠. 근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과 이건 다릅니다. 이것과 이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요건이 까다로워야겠죠. 이게 쉬우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재외국민 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 여기 있죠? 자,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시민권 취득자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외국인 비거주자라고 했죠?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자, 국민인 비거주자는 세법상 거래 제한 예금을 제외하고 모든 예금을 가입할 수 있어요. 왜 세법상이 나온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세법상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왜냐? 그 나라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외국인 비거주자들은 가입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표지연 뭐 이런 게 있죠.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과 국제기구, 미합 중국군대, 국제연합군 뭐 이런 데가 거래되는 걸 제외하고는 예금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차피 돌려주면 되니까 문제 생기면. 자,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정한다. 자, 예금 가입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비거주자를 주장하지 않는 한 거주자.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자예요. 일단 이 사람은 일단 거주자다. 근데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비거주자 판정을 하는데, 자, 비거주자 판정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가입할 때, 자, 신규 상품 가입할 때, 그리고 3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5년짜리 했어요. 그럼 3년 시점마다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해지할 때, 만기 해지 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판정을 그때그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판정 기준이 뭐냐? 183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만 있으면, 그러니까 반절이죠, 반절. 반절 동안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거주자가 됩니다. 자, 거기 보죠. 2번 볼게요. 넘어가서.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에 의하면 비거주자라고 판정하더라도 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판정하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인데 제한세율을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에 기재된 보완 요구를 했는데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한세율 적용할 수 있다. 자, 특히 출입국 기록상 국내 체재일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183일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연속해서 183일을 있었다. 183일보다 먼저 더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은 거주자. 자, 이 과세 기간 2년 동안 이 사람이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3일 들어왔다, 5일 들어왔다, 8일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불연속해서 183일이 넘었다. 그럼 거주자 이렇게 판정해요.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83일이면 반절이죠. 아니, 외국에 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6개월이나 있냐, 이거 거주자 아니냐 이렇게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비거주자 판정 시기별 제출 서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오른쪽에 보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3년마다 만기 해지 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이거예요. 출입국. 그리고 또 언제 나갔냐. 이런 거를 증명하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끊어와도 돼요. 은행에서 깔끔하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볼게요. 자, 이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를 고객한테 내밉니다. 자, 당신 비거주자예요? 네, 전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이거 쓰세요. 딱 해서 주소지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거주자예요. 일단 주소지나 거소지가 있으면 일단은 뭐예요? 거주자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그 표가 있어. 항목 있죠. 항목 보이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 나오죠. 아, 거기서 요 예나 아니요 중에 이렇게 적게 돼 있잖아요. 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소가 있습니까? 거주자. 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자. 자,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거주자.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83일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자. 국무원 거주자. 국내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일합니까? 거주자. 하나라도 있으면 예스가 있으면 거주자고, 그 밑에 그 출입국 사실 증명이라고 해서 본인이 여기다 동의서를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걸 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조회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출입국 사실 증명은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보통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오면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거의 판정표에서 제한세율 신청서에 항목 중에 하나라도 예스가 있으면 타보다 다 거주자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입금과 신규 입금 해지가 있죠. 신규 입금 해지. 자, 신규는 어떻게 하죠? 은행에 처음으로 접하는 업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명 확인입니다. 실명 확인. 특히 대포 통장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실명 확인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은 청소년증이죠. 자, 그래서 학생증 더하기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초본. 번호가 있으면 되고요. 없으면 초본 건강보험증 갖고 와야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여권, 그다음에 여행 증명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밑에 보면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동포 국내 신고증이 뭐냐? 이게 아까 외국 국적이 뭐죠? 이게 시민권자라고 했죠? 외국 국적동포가 국내에서 거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한 신분증, 거소 신고증. 어떻게 생겼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파라스름하게 생겼어요. 파르스름하게 생겨가지고 사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번호 적혀 있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특징이고, 자, 실명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자, 법인 나오죠?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록증명원,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등록증명원이 나와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신분증을 냈어요. 그럼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신분증 진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은 뭐 1382번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운전면허증도 그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여권 같은 건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외국 국적통보 국내 거소 신고증 이런 것들은 위변조 여부를 알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은행 가면 이 진위 여부 확인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요 1382번 눌러보세요 한번. 그래서 자기 주민번호하고 뭐 발급 날짜인가 이거 적으면은 정상적이다 아니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거래 정보부인가요? 뭐 이쪽에 가시면 또 그 운전면허증도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서를 무조건 받습니다. 요즘에 신규 통장 잘 안 만들어줘요. 사유 없으면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차명거래를 이용할까봐, 대포통장을 이용할까봐 절대 안 만들어주는데,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자, 불법, 탈법,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입증해라 이거죠. 그래서 당신 이런 거 아니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필 서면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포통장 이용할까봐. 자, 실명 확인증표 사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민원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감정보, 그러니까 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은행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은행을 통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막 발급하면 안 되죠. 막 직원이 마음대로 막 자기 막 고객 아무나 막 등본 막 까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할 수 있어요. 자, 발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왔는데 아들 걸 가입하고 싶어. 근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건 잘 가입해줘요. 뭐 정기예금, 적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걸로 뭐 사기칠 일 없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일반 통장이 문제예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자, 일반 통장이 문제인데 이거 가입 되게 까다로워요. 잘 안 해줍니다. 이거 절대. 절대까지는 아니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신상품 판매 이행 및 확인이 나옵니다. 일단 상품을 권유하죠.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보고서 하나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주로 파는 정기예금, 적금, 일반 통장은 설명 안 해줘도 자기네들이 와서 가입합니다. 근데 뭐 설명할 게 없죠. 뭐 금리 얼마예요. 뭐 그다음에 뭐 이자 얼마예요. 이런 건데 요즘 적금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뭐 설명할 게 있죠. 아까 그 프로야구 적금.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을 선택하고 이 팀이 몇 번 이기면 금리가 몇 프로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기 같은 거죠.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뭐 그 적금에 한 50억 넣고 싶다. 안 돼요. 월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게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많이 쓰면 금리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권유는 그 1번에 3번에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행해야 된다. 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약관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약관은 고객이 원할 때 제공하는 거고요. 설명도 고객이 원할 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사항들은 설명을 좀 해줘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금리가 만약에 뭐 내가 두산을 택했는데 이게 두산이 지금 1등인가요? 그런데 두산 베어스를 선택했는데 얘가 약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진 거예요. 그러면 기본금리는 2%만 준다.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겠죠. 중요한 설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다. 이번에 그 야구가 마이카 무슨 뭐 프로야구일 거예요. 대회가.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주최를 해요. 그래서 신한은행 가시면 뭐 이런 게 있고 또 여행자 접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무슨 뭐 여행자 보험을 그냥 공짜로 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적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설명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약관 설명을 하되 고객이 요청하면은 설명서를 교부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뭐 그 다음에 약관 거치식 예금이 그 정기금이에요. 적립식 예금이 적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고객에게 계약 서류를 앞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통장 또는 증서,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통장 거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기금하면 무조건 통장이 나오는 줄 알죠? 아닙니다. 이 수표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증서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금을 수표 한 장으로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표지어음이나 자, 표지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은 통장으로 받아도 되고 그리고 증서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이 나가야 된다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사인해.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행한 결과를. 자, 고객이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걸 적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또는 금융거래 정보에서 자기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 제공 동의서 이런 거 봤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거래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거래 대상자 예입 한도를 둡니다. 우리 대상자는 자연인, 법인, 뭐 법인격 없는 단체 가입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주의 성명은 자필로 기재해야 되고요. 대리인 신규에도 대리인이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사후관리,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자, 거래 인감 서명은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하나만 신고하거나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자, 인감과 서명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이나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감에 서명을 추가하거나 서명에 인감을 추가하러 등록할 수 있다. 자, 대리인 경우에는 서명 거래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 통장을 만든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통장 앞에다가 이렇게 자, 인감이나 서명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인감은 도장이죠. 자, 인감을 할 수 있고 자, 서명을 할 수 있는데 인감만 해도 되고 서명만 해도 돼요. 둘 다 해도 되고 그럼 거래할 때 자, 인감이 있다. 그럼 인감을 해도 되고 서명이 있다. 그럼 서명을 해도 돼요. 그럼 인감하고 서명이 둘 다 있다. 그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감을 해도 되고 서명을 해도 돼요. 자, 그래도 내가 인감을 2개 찍었어요. 이렇게 2개 찍고 자, 이렇게 서명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감 2개를 다 찍어야 돼요. 인감을 2개 찍었다면 3개 찍으면 3개 다 똑같이 찍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서명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신분 확인합니다. 이거 일반 통장에 한해서요. 한해서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일반 통장이라는 거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신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장으로 찾는다? 그러면 신분하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통장하고 자, 인감하고 자, 비밀번호를 하면 인출이 가능해요. 자, 이건 인감일 때입니다. 인감일 때.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거는 누구나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통장 A 건데 B가 와도 인출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A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서명으로 합니다. 서명.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본인만 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인출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대리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규를 할 때 대리인 신규는 무조건 인감으로만 합니다. 대리인이 어떻게 서명을 해요? 서명은 본인이 하는 건데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리인은 인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해가셨죠? 자,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그러면 돈 찾을 때 이걸로 찾아도 되고 이걸로 찾아도 돼요. 인감이 2개면 둘 다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여기 이제 김영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자, 인감으로 해도 되고 자, 서명으로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본인 확인합니다. 서명으로 하건 인감으로 하건 무조건 서명 확인해요. 서명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죠. 본인 확인. 본인이 아니면 못 찾아요. 뭐 인감으로 하든 서명을 하든. 물론 대리인은 인감으로 와서 신규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최초에 요 인감으로 한 거예요. 그럼 서명을 추가해도 되고 서명으로 하면 인감을 추가해도 되고 뭐 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기명식 예금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무기명 정기예금 통장식 양독성 예금이 아닌 일반 양독성 예금 증서 표지어음 같은 경우에는 서명과 인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증서식 있죠. 증서식. 증서식은 통장이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명이나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수표로 나가니까. 이게 무기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명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자, 기명식과 무기명식은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그걸 이제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는데 핀패드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연속된 숫자, 주민번호 또는 뭐 집전화번호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가입 시에는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원금 이자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거고,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 시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2번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적금이나 예금은 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진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은 누가 돈 넣으면 그 돈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돈 들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금은 입금도 안 되고 적금도 마찬가지고. 자,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내용과 위반 시 처해지는 벌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자,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설명했었죠, 앞에서. 자, 그다음에 FECA라는 게 있어요. FECA. FECA는 거기 보면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해서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예금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돼요. 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금이 있다. 그럼 미국에 신고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은
30%의 벌금을 강제 원천 징수됩니다. 그래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면, 그러니까 5천만 원 보유하면 무조건 서로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5천만 달러 있거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5천만 달러가 있으면 서로 신고하는 거죠. 신고 안 했다. 그럼 원금이자의 30%를 떼가요. 내가 10억을 있는데 10억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3억 떼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떼가는 거라 반드시 신고하는 거죠. 자,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금이 있다 신고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받고요. 자, 아까 거주성 여부 판단하러 된다고 그랬죠? 183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또 이런 기타 부대 서비스 등, 뭐 전자금융 서비스 또는 뭐 체크카드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은행거래 신청서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뒷면에 보면 뭐, 전자금융 서비스 할 거니,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만들 거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동의서 써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서약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받아야 할 서류들을 쭉 이렇게 해서 서명 사인을 다 받도록 하고 있죠.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깨알같이 막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장 카드 양도 불법성.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 대포 통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7페이지에 나오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가 있고, 이게 뭐냐? 자, 일반 거래 통장을 만들 때 뭘 못하게 막는 거죠? 대포 통장 쓰면 안 돼 이거예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몇 천억씩 1년에 사기를 당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은행텔러 중권이고요.